네, 안녕하세요. 승빈 역사입니다. 오늘은 몽골 역사 공부해 보시죠. 교과서는 112쪽입니다. 그 유튜브에 징기스칸이라고 치면 징기스칸 뭐 이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독일에서 유행한 노래인데 징기스칸은 실제로 유럽에 간 적은 없지만 그의 후손들이 지금의 폴란드, 그러니까 동유럽까지 진격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어떤 사건이 없었으면 프랑스까지도 가서 몽골 제국을 세우지 않았을까. 당시 13세기 때 가장 강한 나라, 몽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몽골, 지금은 이제 중국 위에 있는 나라죠. 물론 우리 나라보다는 훨씬 더 크지만 과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컸던 나라이기도 해요. 지도의 112쪽에 보면 몽골의 영역이 나오는데 육지에 있던 나라 중에서는 가장 컸던 나라입니다. 이 역사상 가장 컸던 나라는 어딘지 아세요? 19세기 때 바로 대영제국입니다. 영국이 가장 컸어요. 영국의 영토 중에 지금의 호주, 캐나다 등이 당시 영국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약간 느낌이 오시죠? 하지만 합친 것 중에서 가장 큰 건 바로 이 지도에 있는 몽골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면 북극이랑 가까운 요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은 땅을 차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몽골인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녔는데 여기에는 말의 먹이가 되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풀이 없습니다. 여기는 추운 지역, 그러니까 툰드라라든지 한대기후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식생이 없어요. 말이 먹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공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뿐이지, 만약에 어디 이유가 있었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나왔죠. 그리고 이쪽에 유럽이잖아요. 여기까지 다 정복할 수도 있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몽골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해전입니다. 해전. 육지에서는 거의 무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죠. 이 세상이. 뒤에서 살펴보고. 자, 그러면 이 몽골 제국이 만들어진 것은 원인은 무엇인가 이제 봅시다.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이제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테무친. 여기 테무친. 이 테무친은 9살 때인가 아버지가 이제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해요. 이 아버지가 이 테무친을 어떤 부족의 딸이랑 결혼시키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살해당합니다. 그건 테무친의 아버지가 과거에 했던 어떤 행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해당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부족장인데, 부족장이 살해돼가지고 부족에 있는 민들이 이 테무친이 어리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어리다고 이제 무시한 거죠. 아무래도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족을 버리고 다 딴 데로 갑니다. 왜냐면 몽골에서는 혼자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지 이 부족 단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가혹한 자연 환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먹을 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부족에 의해서 침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 태무진은 형에게도 살해당할 뻔합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친형은 어머니가 좀 달라요. 이복 형제인데, 그래서 태무진이 이복 형을 죽여요. 이복 형을. 아무튼 그런 한마디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가혹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탑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을 뿐만 아니라 거의 개 취급 받았어요, 진짜. 진짜 개밥을 먹고 개랑 같이 잤습니다. 이 몽골판에서 추위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여러분, 대륙성 기후예요, 여기는. 아무튼 그랬던 태무진이 거의 전설이 되었죠, 이 태무진은. 그래서 자신은
그 똑똑하지도 않고 돈도 많지 않고 그리고 되게 힘들게 살았지만 자기 자신을 극복하면서 자신이 징기스칸이 됐다고 그런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저건 다른 데 있지 않다. 나 자신을 극복하였을 때 나는 비로소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위대한 군주예요, 징기스칸은. 이 사람이 이제 몽골 부족을 다 통일합니다.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그래서 대칸, 칭기스칸, 아주 큰 위대한 칸의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되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서쪽으로 정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의 아이들이 이해 가지고 이제 영토가 더 확장돼요. 이 몽골군의 비밀은 그 교과서에도 있는데 이 말을 보면 한 마리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옆에 보면 이게 몇 마리 끌고 다니죠. 그래서 이 말이 타고 다니다가 말이 힘들면 교체했어요. 그리고 식량이 말 안장 밑에 보면 이렇게 고기가 좀 깔려져 있죠. 보세요. 고기를 밑에 그러니까 방석에다 깔고 이 말 타면서 다가다 그러면 이게 납작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서 갔어요. 근데 옛날의 군대들은 군대가 가고 뒤에 수레로 식량을 싣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피드가 어때요? 느렸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이 보급 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말 가다가 말 한 마리 그냥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진군 속도가 만약에 다른 부대 같은 경우는 30일 걸릴 거를 여기는 며칠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 교과서에는 없지만 얘네는 10호제라는 거 있었어요. 이건 금나라식 방식인데 몽골은 귀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족. 근데 징기스칸은 귀족이 아니라 능력제로 이제 바꿨습니다. 능력제로 바꿨고 효율적으로 이를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몽골군이 원래 그 용맹하기도 했지만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 군대의 질이. 그래서 무적 몽골군의 비밀은 스피드와 능력주의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햄버거 있죠. 햄버거 패티. 이게 바로 이 그 함부르크 거기 쪽에 가서 요게 그 햄버거의 기원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르크 그러니까 뉴욕이죠. 뉴욕이래.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함부르크식이라 해가지고 햄버거 이렇게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건지는 아무튼 그랬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을 끌고 다니잖아요. 이 말이 조랑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PPT에 있는 이렇게 큰 말이 아니에요. 조랑말. 그러니까 되게 낮아요, 여러분. 이게 높으면 그 멀미가 자주 그 뭐지? 오래 못 달려요, 이렇게 큰 말들은. 근데 조랑말은 말이 다리가 짧은 말이잖아요. 그 말이 이제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멀미 이런 것도 또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갔을 때 유럽에 있는 그 병사들이 기사들이 놀렸어요. 저렇게 작은 말 타고 다닐 수 있냐 해가지고 많이 놀렸다고 하는데 이 몽골군은 갑옷도 비단이랑 이렇게 짜가지고 몇 겹을 해가지고요 화살을 맞아도 화살이 뚫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몽골군은 교과서에 보면 그 활이요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유럽 병사들이 유럽에 있는 군대들이 처음에 이제 이 몽골군 봤을 때 그 뭐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방 먹은 거죠. 그래서 계속 졌어요 유럽 군대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몽골군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사람들은 얘네가 지옥에서 온 군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두려워했어요 이 몽골군에. 그래서 이 두려워했는데 몽골 애들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이 몽골군이 이게 그 뭐지 하나님을 믿게 하자 해서 선교사나 이런 걸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 얘기하고 김하병은 아무래도 성을 공격하기 어렵죠. 진시황제가 흉노족이라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만리장성이잖아요. 그와 그렇듯이 성을 공격하는 것은 손자병법에서는 그 성을 지키는 병사의 10배가 이상 되었을 때 공격하라고 할 정도로 성을 공격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도 일본 병사들이 그 외성을 쌓았어요. 그거를 함락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징기스칸은 어떻게 했냐면 투석기에다가 이렇게 뭐 고양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여기다가 그 꼬리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집어 던져요. 뭐 얘네 돌아다니면서 당시의 집은 그거잖아요. 이제 초가집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다 불을 지른 겁니다. 이게 다. 또 한간에는 그 시체 같은 거를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염병이 퍼지도록. 그래서 이제 항복을 안 하면요. 다 죽여버렸어요. 진짜 몽골 애들. 항복하면 살려주고요. 항복 안 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항복을 일찍 하게 돼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몽골군들이. 전쟁의 거의 신이죠. 이들은.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지도에 보면 여기 그 112쪽에도 봐도 지금 유럽 가기 전까지는 다 했죠. 그쵸? 유럽 가기 전에. 근데 유럽도 사실 공격해서 이겼는데 이 부대가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칸이 대칸, 그러니까 칸이 왕이잖아요. 여기서는. 왕이 죽으면요. 여러분 아들에게 뽑지 않고요.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들이 이 총사령관 높은 사람이 있고 아니에요. 유럽 정벌 했을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칸에 누굴 뽑을지 회의를 해야 돼요. 참, 그쵸? 왜냐면 몽골은 어떤 능력주의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 이제 회의하면서 이걸 이제 유럽 정복하는 것을 이제 못한 거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일본도 공격한 적이 있어요. 일본. 근데 일본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해전이 약해요. 이 몽골 애들이. 그리고 일본은 운이 좋게도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몽골 배들이 이제 그 몽골에게 피해를 준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태풍을 신풍이라고 합니다. 신풍. 그래서 그걸 카미카제라고 그래요. 카미카제. 카미가 신이거든요. 카미카제. 그리고 이슬람 세력에 서서 이슬람 세계, 이제 이집트 공격하다가 이제 졌어요. 그래서 영토가 지금 여기 있게 되어 있죠. 사실 초반에 유럽 공격했을 때 성공했었으면 유럽을 다 정복했을 텐데. 그리고 이 일본도 사실은 고려랑 그러니까 몽골이 고려를 공격했잖아요. 40년 정도 공격하다가 이제 고려가 항복하죠. 고려가 항복했을 때 이제 몽골이 일본 정복할 거니까 니네가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려가 배를 댔는데 이 몽골 병사들이 몽골군이 고려군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고려군하고 협동하지 않고 약간 좀 살짝 선을 그었어요. 일본에 왔을 때. 만약에 몽골하고 고려가 힘을 합쳐가지고 작심하고 쳐들어갔다 내륙으로 아마 그때 일본은 지금 일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그때 허약했어요, 여러분. 왜냐면 몽골의 당시 육지 전쟁은 최고였잖아요. 최고였다 보니까 그 몽골이 근데 약간 좀 고려가 배신할까봐 자기네들이 일본에 깊숙이 들어갔는데 이 고려군들이 자기만 놔두고 배 타고 돌아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해안가에 있다가 태풍 맞고 그치 이렇게 된 거, 패전한 거, 전쟁에 진 거죠. 이제 교과서 113쪽에 보면 이제 징기스칸이 아들이 3명 있는데 그 첫째랑 둘째가 싸웠습니다. 약간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태무진이 힘이 약했을 때 아내가 다른 부족에게 납치당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징기스칸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둘째가 차가타이구나. 차가타이가 첫째 주치는 징기스칸 너 아들아 넌 내 형이 아니야 이렇게 막 그러면서 자기가 첫째라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칸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아내가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아이를 그거에 대해서 잊었습니다. 몽골에서는 그게 너무 흔한 일이에요. 몽골에서는 서로 뺏고 뺏기는 시대였거든요. 당시. 그러니까 지금 난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는.
그런데 이제 둘째가 태무진의 이게 징기스칸의 둘째가 그 얘기를 건네니까 첫째랑 둘째랑 싸우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그래도 착한 셋째에게 다음 2대 칸이 준 거예요. 그가 오고타이고 오고타이 때 이제 유럽 대정벌을 한 거죠. 근데 오고타이가 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깨지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얘네들이 서로 안 친합니다. 서로 안 친해요. 그리고 서로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반란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쿠빌라이 칸이 있어요. 징기스칸의 손자 113쪽에 이 쿠빌라이 칸도 형이 칸인데 형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다음 칸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 칸이 되려고 했는데 자기 동생이 선수칩니다. 그래서 원래 카라콜럼이 수도거든요. 카라콜럼은 지금으로 치면 몽골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쿠빌라이는 당시 그 남송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남송. 그러니까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 좀 거리가 멀었죠. 가기까지. 근데 쿠빌라이는 당시에 그 중국인 참모들이 많았어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이 쿠빌라이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자기는 중국을 지배하겠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가 몽골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보다는 현실, 자기는 중국 왕조가 되고 싶어서 나라 이름을 원나라라고 합니다. 원나라. 그리고 제도를 중국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칸이 죽으면 후계자를 서로 이제 장로들이라든지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처럼 자기 큰아들을 주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음. 그러면서 몽골이 여러 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몽골은 나라를 울루스라고 그러는데 울루스. 교과서 112쪽에 보면 원나라는 칸 울루스라 나와 있고 그다음에 주치 울루스. 주치가 아까 그 징기스칸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다음에 차가타이 있죠. 차가타이가 둘째고 오고타이는 아마 망했을 겁니다. 차가타이나 이런데. 그다음에 훌라구는 이제 이 쿠빌라이의 동생이에요. 근데 쿠빌라이의 막내 동생이 이제 그 칸이 되려고 쿠빌라이랑 이제 싸웠거든요. 근데 이 훌라구는 형인 쿠빌라이를 그 편히 들어주는 대신 자신은 훌라구 울루스 이 지역의 통치권을 형으로부터 그 인정받아요. 그래서 이 훌라구가 그 뭐지? 그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켰어요. 13세기 때 아바스 왕조.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신만의 통치를 한 거죠. 이 몽골이. 자, 그랬었고. 그다음 주치울루스 여기는 이제 지금의 러시아 지역이죠. 러시아 지역까지 갔고 당시에 모스크바 이런 곳까지 세력을 뻗쳤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몽골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죠. 러시아가 몽골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113쪽이고요. 이제 원의 중국 지배 첫 번째 줄에 있죠. 이제 그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중국식으로 이제 나라를 만들었다. 이제 그게 이제 원나라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원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다가 대한에서 그런 의미예요. 이 대원은. 그래서 수도도 원래 그 카라콜rum이 아니라 몽골에 있는 게 아니라 베이징에다가 수도를 합니다. 베이징. 그 베이징을 대도라고 그랬어요. 대도. 다음. 근데 이제 몽골인들은 그 인구가 적어요. 지금도 인구가 적죠. 그러니까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인구가 너무 적으면 통치하는데 어렵겠죠. 그래서 그 약간 좀 오른팔? 몽골의 오른팔? 그 생목인을 좀 그 우대해줬어요. 생목인. 생목인은 이 색이 컬러예요. 컬러. 색깔. 목은 눈목자입니다. 눈의 색깔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지금으로 치면 그 인도라든지 아니면 아랍인, 그러니까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있죠. 서아시아 또는 유럽 사람. 그러니까 눈이 약간 초록색이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약간 검고 갈색이잖아요. 눈이 동양인은. 근데 여기는 그런 색깔이 아닌 거죠. 약간 초록색 계통.
이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서역인이라고 그래요. 중국의 서쪽은 다 서역인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실무를 맡깁니다. 뭐 재정, 그러니까 돈이죠. 행정, 상업 실무를 맡았다. 그리고 몽골인은 주로 이제 뭘 하냐면 군사 엘리트예요, 군사. 이걸 맡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거의 인구의 90%가 넘는 중국인들은 아주 취급을 낮게 했습니다. 네, 여기도 중국인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인은 뭐냐면 금나라, 그리고 북송 지역에 있었던 중국인들, 그리고 거란 여진족, 뭐 남이는 남송 사람들이에요, 남송. 고려는 여기에요. 세 번째입니다. 한인에 속해요, 고려. 근데 고려 왕이 이 몽골인 공주랑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 고려 국왕의 위치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건 이제 한국사 시간 때 이제 공부하면 되겠고. 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몽골인들은 이렇게 4개 계층이 있었어요. 카스트처럼 몽골, 생목인, 한인, 남인. 남인은 남송 사람들. 한인은 남송 사람 말고 다른 민족이에요. 생목인 말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거란, 여진, 그다음에 북송 지역에 있었던 한족. 한족이 중국이거든요. 이들은 이제 과거 시험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이때는. 이거를 몽골 제일주의라고 그럽니다. 113쪽에 보면 8번째 줄에 있죠. 몽골 제일주의. 다음에 보면 이제 역참제라는 게 있어요. 역참제. 이건 이제 경제사의 얘기인데 여기 대도가 이제 수도였잖아요. 지도에 보면 여기 중국에 여기가 원나라입니다. 초원길이 위에 있고 비단길이 중간에 있고 바닷길이 아래에 있는데 나라가 이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행성 이런 게 없겠죠, 여러분. 한길에 다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지역에 왜 페르시아에서도 왕의 길이 있었죠? 되게 길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도로가 훨씬 더 길죠. 그래서 말이 타고 가다가 쉴 곳이 필요하죠? 그걸 역참제라고 그래요, 역참. 여기 보면 휴게실 같은 역할. 그래서 말에게 먹이도 주고, 그 다음에 사신 이런 사람들도 잠도 잘 수 있고, 역참제를 실시해서 이걸로 이제 일종의 네트워크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당시 서양에서는 공포에 질렀잖아요. 초반에 유럽 쳐들어왔을 때.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가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이 원나라의 이 황제에게 크리스교를 믿어라. 뭐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사실 당나라 때도 보시면 경교라든지 이슬람 이런 게 들어왔잖아요. 당나라 이슬람이 들어왔잖아요.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환경이었으니까 원나라도 약간 그렇습니다. 특히 서역 사람들이 이슬람교나 크리스교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인이랑 이슬람들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역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닷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닷길. 이 패자라는 것은 교과서 114쪽에 보면 날개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암행어사에서 마패를 들고 다니죠. 그렇죠? 그 패자예요, 패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역참 이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역참. 암행어사도 말 필요하면 이거 보여주면 말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패자를 건네주면 역참해서 말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숙박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 패자가. 지금 이 디자인이 지금 교과서랑 많이 다르죠.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 이거 아닙니다. 현대식이 아니라 여러분 교과서 114쪽에 보면 그러니까 동그라미에 막 글자 써져 있고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바닷길 얘기를 안 한 것 바닷길에는 아무튼 금패스. 그다음에 115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날개글이 있어요.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가 동방 견문록. 동방이 어디겠어요?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원나라에 갔었어요. 아버지가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쿠빌라이에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쿠빌라이가 이 사람을 좀 많이 이용했습니다. 근데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계층이에요? 눈이 파라니까 생목인이죠. 그렇죠? 이런 국제적인 장사, 이 상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국어를 했을 거예요. 다국어.
그리고 여러 나라의 지역에 대해서 어때요? 지리적인 지식이 지리 문화, 그쵸?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좀 지식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7년 동안 원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겪었고 들었던 것을 글로 쓴 겁니다. 그게 동방경문록인데 지금으로 치면 거짓말도 많아요. 뭐 일본은 뭐 금이 막 널렸다든지 그 지팡고를 하다든지. 근데 서양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굉장히 호기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야 동쪽에 가면 돈이 많이 벌어. 약간 이런 소문이 든 거예요 이게. 이 마르코 폴로고 이븐 바투타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평생 여행만 했던 프로 여행러예요. 이 사람 프로 여행러.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가가지고 한 5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븐 바투타 여행기라는 것을 이제 남겼어요. 여행기. 그래서 요런 것이 지금의 역사 기록이니까 이게 사료죠. 사료. 역사 자료니까. 요 사료를 통해 가지고 당시 시대에 어떻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서양 사람들이 원나라에 많이 왔고 원나라에서도 서양을 갔어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안 간 게 아닙니다. 서로 교류를 한 거죠. 하지만 이런 강했던 원나라가 이 몽골은 100년 만에 망해요, 여러분. 100년 만에. 그렇게 강했는데. 웃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강한데 금방 망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원나라 이후에 이 권력 다툼이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권력 다툼이에요, 권력 다툼.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많이 쓴 거죠, 솔직히. 제국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지배자들고, 그리고 한인들 있잖아요, 한인들. 아까 남인, 한인 있었죠. 1등급은 몽골, 2등급은 생목인, 3등급은 한인, 4등급은 이제 남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또는 여진인데, 여진 관랑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가 되게 낮았죠. 특히 인구가 많은 이 남인들.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몽골군이 원나라가 들어서면서 중국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나라 특유의 그 전사적인 모습, 풍습이 사라졌습니다. 즉 힘이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이런 거보다는 그 113쪽에 보면 12번째 줄에 14세기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고 원인 세력이 약해졌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화폐를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여 물가가 크게 올랐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화폐를 못 믿게 돼요. 그리고 송나라 때부터 지폐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원나라도 지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113쪽에 똥이 보시면 교초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지폐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상인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나라에서 교초를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었죠. 근데 이게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이걸 안 믿게 되면서 경제가 이제 마비됩니다. 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세금 내고 뭐 하고 했을 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한순간에 완전히 급다운된 겁니다. 왜냐면 이 돈으로 국가에서는 병사들에게 월급 주고 뭐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지니까 경제가 마비되면서 사회가 혼란이 된 거죠. 그러면서 홍건적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홍건적의 난.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홍건적 두목이었던 주원장이 이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면 되겠고, 우리가 하나 또 교과서에 있지 않는 거, 있는데 놓친 거는 시박사라는 게 있어요. 시박사, 114쪽에. 시박사가 114쪽이 없네요. 중학교에는 없나 보다. 죄송합니다. 시박사.
시박사 없고, 이게 왜냐면 시박사 일단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유라시아는 여러분 그 유럽과 아시아잖아요. 합친 거. 그 인도양. 아까 송나라 때는 동아시아 인도양 교역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뭐 늘어났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런 이제 몽골은 그 사라지고, 몽골 사라진 거 아니죠. 지금 있긴 있지만 그때만큼 이제 그 영광을 되찾기는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죠. 예,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